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광활한 우주와 같아서 그 안에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내면의 빛을 따라 심연을 탐험하고 어떤 이는 바깥 세상의 찬란한 빛에 이끌려 길을 나섭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통찰을 빌려 인류의 정신사를 관통해온 두 가지 위대한 인간 유형의 대서사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식의 탐구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두 산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일 것입니다. 이 두 철학자는 단순히 두 개의 사상체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온 인간 본성의 두 원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물과 불처럼, 밤과 낮처럼 이 두 유형의 인간은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하며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이 두 정신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과 시대는 달랐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플라톤적 인간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적 인간은 몽상가이자 신비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영혼의 심연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이상과 상징들을 길어 올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며 현실 너머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은 현실주의자이자 체계가입니다. 그들은 플라톤적 인간이 발견한 그 이상과 상징들을 가져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견고한 교리와 장엄한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결국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한쪽은 성직자 계급에 뿌리내렸고 다른 한쪽은 수도원 운동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심리에는 무수한 개인적 차이 외에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전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각각 내향형과 외향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운명은 주로 그가 관심을 갖는 외부의 대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의 인정, 사회적 성공,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죠.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의 운명은 그 자신의 내면, 즉 주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의 신념, 그의 가치관, 그의 내적 성찰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의 유형이라는 창문을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히 안다면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로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정신에는 아주 지혜로운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유형의 사람일수록 정신은 그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시계추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면 반대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이고 목적 있는 노력인 셈이죠. 이 보상작용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유형과는 다른 부차적인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보여서 애초에 유형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잡한 인간 심리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책상에 앉아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존재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괴테 같은 위대한 사상가는 이를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라는 생명원리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개념은 다양했지만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는 관심이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는 외향적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이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자기 자신과 내면의 심리 과정으로 향하는 내향적 움직임입니다. 외향형에게 세상의 대상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대상은 그의 모든 경향을 끌어당기고 그의 삶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심지어 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대상과 동화되어 자신의 본래 모습이 변형될 수 있으며 마치 대상이 그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에게는 주체,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관심의 중심입니다. 모든 삶의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주체를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이 그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냅니다. 에너지가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와 주체에게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체가 자석이 되어 대상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내향형의 관점은 자아와 주관적 심리 과정을 외부의 대상과 객관적 과정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주체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대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대상이 내면의 이상이나 관념을 표현하는 상징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담고 있는 관념이나 감정인 것입니다. 외향형의 관점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는 주체를 대상에 종속시킵니다. 대상이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주체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때로는 주관적인 과정이 객관적인 사건에 따라붙는 불필요한 부속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비롯된 심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건의 관점에서 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듯 우리 정신도 에너지를 외부로 뻗어 대상을 붙잡았다가 다시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외부 환경과 더욱 복잡한 우리 각자의 내면 조건은 정신 에너지가 이처럼 완벽하게 균형 잡힌 리듬을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고난 기질이 어느 한쪽 메커니즘을 더 선호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억제하거나 방해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의 메커니즘이 우세하게 되고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굳어지면 하나의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의 메커니즘이 영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습관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필수적인 일부로서 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메커니즘만 가지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위축된 순수한 유형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형이란 언제나 한 메커니즘의 상대적인 우세를 의미할 뿐입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구분은 심리학적 개인들을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내향, 외향이라는 큰 구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심리, 기능에 따라서도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기본적인 심리 기능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기능들 중 하나가 습관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 각각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내향형이 될 수도 외향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 사고형이나 외향적 감정형과 같이 말이죠.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극적인 충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내향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매우 뛰어나고 날카롭게 발달한 지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뚜렷한 감각적 본성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발전 과정은 그를 지성의 희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즉 지성을 절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희생이라는 위대한 상징 속에서도 발견되는 신화적 관념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기관은 지성이었고 그 지성이 가능하게 한명료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희생을 통해 순수하게 지적인 발전의 길은 그에게 닫혔습니다. 이 희생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역동성을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지성주의를 혐오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의 역동적인 현상에 합리적인 해석을 부여하려 했는데 이는 바로 그가 버려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의 길을 버리고 감정의 원리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오리게네스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절대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사상이 지식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함께 뒤섞여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독특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기독교, 유대교, 헬레니즘, 이집트의 지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흡수했습니다. 이교도 철학자 포르피리우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삶은 기독교인의 것이었지만 물질과 신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리스인처럼 생각했고 외래의 우화에 그리스 사상을 도입했다. 오리게네스는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심리적 동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지성의 희생을 행한 반면 오리게네스는 육체의 희생을 행한 것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과정은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유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기능, 가장 소중한 소유물, 가장 강한 본능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외향형의 고전적인 예입니다. 그의 기본적인 방향은 외부의 대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발전 과정은 오리게네스 안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궁극적인 기반으로 하는 유형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나 상징적으로 성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거세는 그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즉 세속적 대상과의 감각적 연결을 희생하는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거세를 통해 그는 영지주의와 결부된 감각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영지주의 사상의 보물창고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테르툴리아누스는 지성의 희생을 통해 영지주의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 결과 우리는 오리게네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은 종교적 감정에 도달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면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오리게네스보다 우월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서 자신이 쓴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를 움직인 것은 다른 사람처럼 이성이 아니라 심장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적 과정을 통해 본래의 유형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봅니다. 날카로운 사상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감정의 사람이 되고 세상과 연결되었던 오리게네스는 학자가 되어 지성 속에 자신을 몰두시킵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영혼은 본성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본능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태도를, 어떤 사람은 공감과 참여의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특정 태도가 자동으로 형성되고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기본적인 심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완벽한 적응을 위해서는 모든 기능을 균등하게 사용해야 할 심리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유형적 태도는 삶의 과정에서 결핍을 낳고 이는 조만간 적응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장애는 주체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보상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 보상은 오직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태도를 절단, 즉 희생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축적되어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 준비되어 있던 새로운 통로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또는 태도 전환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위대한 정신적 투쟁은 중세시대의 유명론과 실제론이라는 철학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논쟁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었고 서양 사상사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선함, 인간과 같은 보편적인 개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이름에 불과한가? 실제로는 플라톤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이 보편 개념들이 개별적인 사물들 이전에 그리고 그것들을 초월하여 영원한 이데아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는 하늘에 존재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명론자들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보편 개념이란 단지 플라투스 보키스, 즉 입김에 불과한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꽃, 저 사람과 같은 개별적인 사물들 뿐이며 아름다움이나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와 메가라 학파가 바로 유명론적 정신의 원조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의 아름다운 이데아 세계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메가라의 철학자 스틸폰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위대한 아테나 여신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저것은 제우스의 딸이 아니라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딸이다. 그는 신성한 관념보다 눈앞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실제론적 태도, 즉 내향적 태도는 정신과정 그 자체에 결정적인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수많은 개별적인 현상들 속에서 공통된 패턴과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데아라는 이름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구체적인 사물 너머에 있는 추상적인 원리입니다. 반면 유명론적 태도, 즉 외향적 태도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구체적인 대상의 가치를 둡니다. 그들에게 정신과정은 개별적인 사물들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현실 그 자체입니다. 칼 융은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이 모두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사물들의 공통성을 보고 종합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판단을 하고 다른 한쪽은 사물들의 고유성에 집중하며 비판적인 분석을 합니다. 플라톤의 세계는 질서 있고 의미 있는 이상향이지만 자칫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관념의 세계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는 생생한 현실감이 있지만 모든 가치를 해체하여 무질서와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나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플라톤처럼 내면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외부 세계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탐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신념을 위해 지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리게네스처럼 지식을 위해 감각의 세계와 거리를 둡니까? 칼 융의 가르침은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삶이란 이 둘 사이의 균형과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 영혼도 내면으로의 집중과 외부 세계로의 확장 사이를 오가며 온전해집니다. 오늘 이 깊은 지성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조화로운 춤을 추기를, 그리하여 더 깊고 풍요로운 이해에 도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광활한 우주와 같아서 그 안에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내면의 빛을 따라 심연을 탐험하고 어떤 이는 바깥 세상의 찬란한 빛에 이끌려 길을 나섭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통찰을 빌려 인류의 정신사를 관통해온 두 가지 위대한 인간 유형의 대서사시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식의 탐구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두 산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일 것입니다. 이 두 철학자는 단순히 두 개의 사상체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온 인간 본성의 두 원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물과 불처럼, 밤과 낮처럼 이 두 유형의 인간은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하며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이 두 정신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과 시대는 달랐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플라톤적 인간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적 인간은 몽상가이자 신비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영혼의 심연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이상과 상징들을 길어 올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며 현실 너머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은 현실주의자이자 체계가입니다. 그들은 플라톤적 인간이 발견한 그 이상과 상징들을 가져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견고한 교리와 장엄한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결국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한쪽은 성직자 계급에 뿌리내렸고 다른 한쪽은 수도원 운동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심리에는 무수한 개인적 차이 외에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전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각각 내향형과 외향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운명은 주로 그가 관심을 갖는 외부의 대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의 인정, 사회적 성공,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죠.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의 운명은 그 자신의 내면, 즉 주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의 신념, 그의 가치관, 그의 내적 성찰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의 유형이라는 창문을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히 안다면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로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정신에는 아주 지혜로운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유형의 사람일수록 정신은 그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시계추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면 반대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이고 목적 있는 노력인 셈이죠. 이 보상작용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유형과는 다른 부차적인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보여서 애초에 유형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잡한 인간 심리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책상에 앉아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존재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괴테 같은 위대한 사상가는 이를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라는 생명원리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개념은 다양했지만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는 관심이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는 외향적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이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자기 자신과 내면의 심리 과정으로 향하는 내향적 움직임입니다. 외향형에게 세상의 대상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대상은 그의 모든 경향을 끌어당기고 그의 삶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심지어 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대상과 동화되어 자신의 본래 모습이 변형될 수 있으며 마치 대상이 그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에게는 주체,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관심의 중심입니다. 모든 삶의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주체를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이 그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냅니다. 에너지가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와 주체에게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체가 자석이 되어 대상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내향형의 관점은 자아와 주관적 심리 과정을 외부의 대상과 객관적 과정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주체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대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대상이 내면의 이상이나 관념을 표현하는 상징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담고 있는 관념이나 감정인 것입니다. 외향형의 관점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는 주체를 대상에 종속시킵니다. 대상이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주체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때로는 주관적인 과정이 객관적인 사건에 따라붙는 불필요한 부속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비롯된 심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건의 관점에서 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듯 우리 정신도 에너지를 외부로 뻗어 대상을 붙잡았다가 다시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외부 환경과 더욱 복잡한 우리 각자의 내면 조건은 정신 에너지가 이처럼 완벽하게 균형 잡힌 리듬을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고난 기질이 어느 한쪽 메커니즘을 더 선호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억제하거나 방해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의 메커니즘이 우세하게 되고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굳어지면 하나의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의 메커니즘이 영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습관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필수적인 일부로서 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메커니즘만 가지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위축된 순수한 유형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형이란 언제나 한 메커니즘의 상대적인 우세를 의미할 뿐입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구분은 심리학적 개인들을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내향, 외향이라는 큰 구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심리, 기능에 따라서도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기본적인 심리 기능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기능들 중 하나가 습관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 각각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내향형이 될 수도 외향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 사고형이나 외향적 감정형과 같이 말이죠.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극적인 충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내향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매우 뛰어나고 날카롭게 발달한 지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뚜렷한 감각적 본성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발전 과정은 그를 지성의 희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즉 지성을 절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희생이라는 위대한 상징 속에서도 발견되는 신화적 관념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기관은 지성이었고 그 지성이 가능하게 한명료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희생을 통해 순수하게 지적인 발전의 길은 그에게 닫혔습니다. 이 희생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역동성을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지성주의를 혐오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의 역동적인 현상에 합리적인 해석을 부여하려 했는데 이는 바로 그가 버려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의 길을 버리고 감정의 원리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오리게네스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절대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사상이 지식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함께 뒤섞여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독특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기독교, 유대교, 헬레니즘, 이집트의 지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흡수했습니다. 이교도 철학자 포르피리우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삶은 기독교인의 것이었지만 물질과 신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리스인처럼 생각했고 외래의 우화에 그리스 사상을 도입했다. 오리게네스는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심리적 동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지성의 희생을 행한 반면 오리게네스는 육체의 희생을 행한 것은 매우 특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과정은 대상에 대한 감각적인 유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기능, 가장 소중한 소유물, 가장 강한 본능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외향형의 고전적인 예입니다. 그의 기본적인 방향은 외부의 대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발전 과정은 오리게네스 안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궁극적인 기반으로 하는 유형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언제나 상징적으로 성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거세는 그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즉 세속적 대상과의 감각적 연결을 희생하는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거세를 통해 그는 영지주의와 결부된 감각성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영지주의 사상의 보물창고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테르툴리아누스는 지성의 희생을 통해 영지주의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 결과 우리는 오리게네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깊은 종교적 감정에 도달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떤 면에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오리게네스보다 우월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영혼 속에서 자신이 쓴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살아냈기 때문이다. 그를 움직인 것은 다른 사람처럼 이성이 아니라 심장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적 과정을 통해 본래의 유형이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봅니다. 날카로운 사상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감정의 사람이 되고 세상과 연결되었던 오리게네스는 학자가 되어 지성 속에 자신을 몰두시킵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옵니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영혼은 본성적으로 기독교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본능의 자연스러운 흐름은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릅니다. 어린 시절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태도를, 어떤 사람은 공감과 참여의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이렇게 특정 태도가 자동으로 형성되고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기본적인 심리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완벽한 적응을 위해서는 모든 기능을 균등하게 사용해야 할 심리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만으로는 세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유형적 태도는 삶의 과정에서 결핍을 낳고 이는 조만간 적응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장애는 주체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보상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 보상은 오직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태도를 절단, 즉 희생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결과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축적되어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 준비되어 있던 새로운 통로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 또는 태도 전환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위대한 정신적 투쟁은 중세시대의 유명론과 실제론이라는 철학적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논쟁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었고 서양 사상사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쟁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름다움, 선함, 인간과 같은 보편적인 개념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이름에 불과한가? 실제로는 플라톤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이 보편 개념들이 개별적인 사물들 이전에 그리고 그것들을 초월하여 영원한 이데아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는 하늘에 존재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명론자들은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보편 개념이란 단지 플라투스 보키스, 즉 입김에 불과한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꽃, 저 사람과 같은 개별적인 사물들 뿐이며 아름다움이나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붙인 이름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와 메가라 학파가 바로 유명론적 정신의 원조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플라톤의 아름다운 이데아 세계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메가라의 철학자 스틸폰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위대한 아테나 여신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저것은 제우스의 딸이 아니라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딸이다. 그는 신성한 관념보다 눈앞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실제론적 태도, 즉 내향적 태도는 정신과정 그 자체에 결정적인 가치를 둡니다. 그들은 수많은 개별적인 현상들 속에서 공통된 패턴과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데아라는 이름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구체적인 사물 너머에 있는 추상적인 원리입니다. 반면 유명론적 태도, 즉 외향적 태도는 감각으로 파악되는 구체적인 대상의 가치를 둡니다. 그들에게 정신과정은 개별적인 사물들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진리는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현실 그 자체입니다. 칼 융은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입장이 모두 인간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사물들의 공통성을 보고 종합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판단을 하고 다른 한쪽은 사물들의 고유성에 집중하며 비판적인 분석을 합니다. 플라톤의 세계는 질서 있고 의미 있는 이상향이지만 자칫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관념의 세계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는 생생한 현실감이 있지만 모든 가치를 해체하여 무질서와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나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플라톤처럼 내면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외부 세계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탐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테르툴리아누스처럼 신념을 위해 지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리게네스처럼 지식을 위해 감각의 세계와 거리를 둡니까? 칼 융의 가르침은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삶이란 이 둘 사이의 균형과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생명을 유지하듯 우리 영혼도 내면으로의 집중과 외부 세계로의 확장 사이를 오가며 온전해집니다. 오늘 이 깊은 지성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조화로운 춤을 추기를, 그리하여 더 깊고 풍요로운 이해에 도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광활한 우주와 같아서 그 안에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내면의 빛을 따라 심연을 탐험하고 어떤 이는 바깥 세상의 찬란한 빛에 이끌려 길을 나섭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다를까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통찰을 빌려 인류의 정신사를 관통해온 두 가지 위대한 인간 유형의 대서사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식의 탐구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길에 빛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두 산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일 것입니다. 이 두 철학자는 단순히 두 개의 사상체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초부터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온 인간 본성의 두 원형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물과 불처럼, 밤과 낮처럼 이 두 유형의 인간은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고 때로는 격렬하게 대립하며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회의 역사는 이 두 정신의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름과 시대는 달랐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플라톤적 인간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적 인간은 몽상가이자 신비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깊은 영혼의 심연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이상과 상징들을 길어 올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며 현실 너머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적 인간은 현실주의자이자 체계가입니다. 그들은 플라톤적 인간이 발견한 그 이상과 상징들을 가져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합니다. 견고한 교리와 장엄한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결국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품에 안았습니다. 한쪽은 성직자 계급에 뿌리내렸고 다른 한쪽은 수도원 운동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통찰을 바탕으로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 심리에는 무수한 개인적 차이 외에도 분명하게 구분되는 전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각각 내향형과 외향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운명은 주로 그가 관심을 갖는 외부의 대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상의 인정, 사회적 성공,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죠.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의 운명은 그 자신의 내면, 즉 주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됩니다.
그의 신념, 그의 가치관, 그의 내적 성찰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한쪽으로 조금씩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의 유형이라는 창문을 통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혹시 모를 오해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다른 유형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명확히 안다면 문제는 간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판단할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로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정신에는 아주 지혜로운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유형의 사람일수록 정신은 그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는 마치 시계추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면 반대쪽으로 움직이려는 힘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생물학적이고 목적 있는 노력인 셈이죠. 이 보상작용 때문에 우리는 본래의 유형과는 다른 부차적인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복잡하고 모순적으로 보여서 애초에 유형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개인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잡한 인간 심리의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책상에 앉아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존재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괴테 같은 위대한 사상가는 이를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라는 생명원리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이름과 개념은 다양했지만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는 관심이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는 외향적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관심이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자기 자신과 내면의 심리 과정으로 향하는 내향적 움직임입니다. 외향형에게 세상의 대상은 마치 자석과 같습니다. 대상은 그의 모든 경향을 끌어당기고 그의 삶을 상당 부분 결정합니다. 심지어 그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는 대상과 동화되어 자신의 본래 모습이 변형될 수 있으며 마치 대상이 그의 삶에 있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에게는 주체, 즉 자기 자신이 모든 관심의 중심입니다. 모든 삶의 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주체를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 대상이 그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냅니다. 에너지가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와 주체에게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체가 자석이 되어 대상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내향형의 관점은 자아와 주관적 심리 과정을 외부의 대상과 객관적 과정보다 우위에 두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주체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대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대상이 내면의 이상이나 관념을 표현하는 상징에 불과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담고 있는 관념이나 감정인 것입니다. 외향형의 관점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는 주체를 대상에 종속시킵니다. 대상이 더 높은 가치를 갖습니다. 주체는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며 때로는 주관적인 과정이 객관적인 사건에 따라붙는 불필요한 부속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관점에서 비롯된 심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객관적인 사건의 관점에서 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상반된 태도는 그 자체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듯 우리 정신도 에너지를 외부로 뻗어 대상을 붙잡았다가 다시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복잡한 외부 환경과 더욱 복잡한 우리 각자의 내면 조건은 정신 에너지가 이처럼 완벽하게 균형 잡힌 리듬을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고난 기질이 어느 한쪽 메커니즘을 더 선호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억제하거나 방해합니다.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의 메커니즘이 우세하게 되고 이 상태가 만성적으로 굳어지면 하나의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즉, 하나의 메커니즘이 영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습관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한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필수적인 일부로서 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메커니즘만 가지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위축된 순수한 유형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유형이란 언제나 한 메커니즘의 상대적인 우세를 의미할 뿐입니다. 내향성과 외향성이라는 구분은 심리학적 개인들을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내향, 외향이라는 큰 구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본적인 심리, 기능에 따라서도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기본적인 심리 기능은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 네 가지입니다. 이 기능들 중 하나가 습관적으로 우세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형, 감정형, 감각형, 직관형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유형 각각은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다시 내향형이 될 수도 외향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향적 사고형이나 외향적 감정형과 같이 말이죠.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극적인 충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부 테르툴리아누스와 오리게네스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내향적 사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매우 뛰어나고 날카롭게 발달한 지성을 가졌지만 동시에 뚜렷한 감각적 본성 또한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발전 과정은 그를 지성의 희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그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즉 지성을 절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희생이라는 위대한 상징 속에서도 발견되는 신화적 관념입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기관은 지성이었고 그 지성이 가능하게 한명료한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의 희생을 통해 순수하게 지적인 발전의 길은 그에게 닫혔습니다. 이 희생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인 역동성을 자신의 존재 기반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지성주의를 혐오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혼의 역동적인 현상에 합리적인 해석을 부여하려 했는데 이는 바로 그가 버려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의 길을 버리고 감정의 원리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반면 오리게네스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절대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서양의 사상이 지식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함께 뒤섞여 있던 알렉산드리아의 독특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기독교, 유대교, 헬레니즘, 이집트의 지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흡수했습니다. 이교도 철학자 포르피리우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삶은 기독교인의 것이었지만
물질과 신에 대한 그의 견해는 그리스인처럼 생각했고 외래의 우화에 그리스 사상을 도입했다. 오리게네스는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